요즘 영상들 보면은 1억을 모으면 돈이 미친 듯이 불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아니던데요. 저는 1억 모았는데 더 가난하던데요.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그 1억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모으느냐에 따라서 1억을 모았을 때 정말 돈이 미친 듯이 불어나는 사람과 1억을 모아도 여전히 더 가난해지는,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빠르게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1억이라는 걸 모았는데 누군가는 더 가난해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모아도 어떻게 모아야만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불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시고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고요. 내가 이미 1억을 모았지만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지? 내 삶은 전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억을 모았는데도 가난해질까? 참 궁금하지 않나요? 1억을 모았는데 더 자산이 늘어났는데 왜 더 가난해질까? 자, 첫 번째 이유는 이 돈을 소비하는 거 말고요. 관리하는 거 있죠. 관리하는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능력이거든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내가 이미 1억을 모았어. 1억을 모았으면 어떻게 모은 거예요? 이거? 소득에서 지출을 뺀 거 모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500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 쓰면 못 모으잖아요. 500만 원 벌었는데 내가 아껴가지고 100만 원만 쓰는 거야. 그 400만 원 열심히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내 잉여 소득을 이미 모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의 지출을 관리하는 능력은 이미 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낄 거 아껴가면서 이미 모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1억을 모으려면 한 4년 내지 5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32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2살 정도에 1억이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모은 거예요. 성실하게 잘 산 거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32살로 이 가는 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해요.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많습니다. 내가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나이 때쯤 되면 한두 번씩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고, 실제로.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많이 오냐면 부모님한테 많이 옵니다. 부모님한테서 얘가 이제 직장도 다니고 2년 됐고 3년 됐고 하면 얘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때쯤 됐을 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가족분들, 그러니까 32살 정도 되면요, 가족 친지분들 중에 아픈 분이 꼭 한 분씩 생겨요. 풍족한 환경이 아니야? 집에 돈이 없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은 돈인데. 물론 이제 할 수야 있죠. 할 수야 있어. 근데 내가 돈을 열심히 모은 거를 그쪽에다가 쓰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돈을 관리를 못한다. 이거를 사실 근데 어떤 뭐 가족의 관점, 행복의 관점 뭐 이런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은 돈 쓸 수 있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모아나가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집안의 어떤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그렇게 풍족하게 잘 갖춰진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정상이죠. 풍족한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비율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이요, 어떤 임계점 같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부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을 하거나 경제적 자유가 되는 임계점 같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1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적은 돈도 아닌 되게 애매하게 있는 임계점 같은 돈이거든요. 이때쯤에 여기까지 모았으면 잘하신 건데 여기에서 이 돈을 흩뿌리면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이 돈을 흩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풍족한 주변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막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내가 똘똘 뭉쳐놓은 이 자산을 흩뿌리려고 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좀 독립을 해야 돼요. 정말 냉정하지만 자본주의는 원래 좀 냉정한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 돈이라는 건 원래 좀 냉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억을 모았어도 더 빠르게 가난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돈 관리를 못하는 거다. 소비를 통제하는 능력은 있어서 1억을 모았어도 주변의 어떤 환경들 때문에 돈 관리를 못해서, 주변의 환경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관리를 못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관리를 못해서 1억을 모을 능력은 있지만 그 뒤로 삶이 바뀐다던가 더 빠르게 부자가 된다던가 돈이 복사된다던가 이런 경험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요, 정말 많이 생각을 잘 못하실 거예요. 자, 뭐냐면 돈을 아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아껴야 돈을 모으는데 왜 돈을 아끼는 생각이 결국 더 가난해지게 만드는 생각이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소비를 잘 통제했잖아요. 그죠? 소비를 통제했어요. 소득과 지출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잘 오셨어요. 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아끼려고만 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자,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잉여 소득이고, 우리는 이 잉여 소득을 모아가는 겁니다. 잉여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잉여 소득을 올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소비를 통제합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죠. 근데 대부분 1억을 모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직장인 분들이시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니까 이 소득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냐면 소비를 통제를 해야겠다,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을 아끼려고만 해서는, 소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명확하더라. 왜냐면 내가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래 소비가 200만 원이었어. 그래서 이 200만 원을 줄여가지고 한 100만 원으로 줄였다 이거예요. 그래, 잘했어요.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쓰다가 100만 원 모으던 거를 소비를 100만 원으로 줄임으로써 내가 이제 200만 원씩 모으게 됐잖아요. 축하드려요. 근데 100만 원보다 더 줄일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죠. 밥을 먹어야 되고, 옷도 따뜻하게는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비싼 걸 사진 않더라도 유니클로 같은 스파 브랜드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옷을. 그죠? 그 다음에 아예 내가 돈 모으겠다고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랑 모임도 해야 되고, 적정하게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간구실을 하면서 내가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소비를 더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는가? 이 100만 원이라는 수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비를 마이너스까지 갈 수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명확하다. 그러면 소득이 고정돼 있어요.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를 줄이는데 이 소비에 줄이는 한계점이 명확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이 잉여소득의 한계점이 명확한 거죠. 내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소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소비를 극단으로 내려서 잉여소득을 내가 뭐 한 200만 원 정도씩 하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가 한계치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돈을 모으면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똑같이 200만 원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잉여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인데 일단 소비를 극단으로 내렸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많이 내려가요. 만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 결혼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 소비를 극단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극단으로 모으고 있는 중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모으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물가가 올라가요. 나는 똑같이 200만 원이야. 근데 물가는 오른단 말이에요.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영원한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근데 필요는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를 줄이는 방법만으로 1억을 모은 사람은 전보다 나은 삶을 살기가, 돈이 불어난다는 경험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나는 1억을 모았는데도 왜 삶이 달라지지 않지? 왜 전보다 더 빡빡하지? 그런 생각이 이제 이런 문제점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뭐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1억을 모은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 1억을 모을 때까지의 방법, 이 습관,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1억을 모아야, 어떤 과정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1억을 모아야 1억을 모은 다음에도 이 돈이 정말 마법같이 불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결단을 하셔야 된다.
내가 모은 돈, 내가 나의 시간과 바꿔서 피땀 흘려 번 돈을 흩뿌리지 않겠다. 그 결단을 해야 된다. 이 결단이 없으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뺏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가 모은 돈을 잘 내가 불려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적 자유까지 안 가도 돼. 경제적 자립을 하는 그날까지, 내가 저 사람한테 빌려주는 돈이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돈이 될 때까지, 그 정도 단계가 될 때까지는 내가 지금 모은 이 임계점 같은 이 시드, 이 소중한 시드를 절대 다른 어디에도 흩뿌리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일단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결단을 하시고 그것을 잘 보존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을 아끼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걸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돈을 더 벌까를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방식을 일단 바꾸는 거죠. 물론 소비도 줄이고 소득도 늘리면 베스트죠. 그건 베스트지만 만약에 이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 소득을 늘리려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돈이 미친 듯이 불어나는, 1억을 모았을 때 돈이 불어나는 경험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줄이는 거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는 잉여소득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명확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 이 소득을 늘려서 잉여소득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을. 소비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지만 소득을 늘리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소득이 한계점 없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는 데에서만 머물지 말고 소득을 늘리려는 생각을 확장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방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방어.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방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1억이었던 아파트가 1년이 지나면 1억 1천만 원이 되고, 1억 1천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1년이 지나면 1억 2천만 원이 되고, 이렇게 자산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축인데, 소득을 늘리는 한 가지 축과 투자를 하는 두 번째 축, 예시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월에 1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았어요. 인플레이션은 3%죠. 3%니까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300만 원. 그러면 얼마가 깎여 나가는 거냐면 월에 25만 원 정도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15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1억 원을 모으면 이제 순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50만 원을 저축을 함과 동시에 1억에 있던 25만 원이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1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정말 저축하는 돈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다시 또 2억을 모았어요. 그럼 이게 월 얼마가 될까요? 월에 50만 원이 되겠죠? 깎여나가는 돈이. 그럼 내가 똑같이 150만 원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사실은 월에 100만 원밖에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만약에 내가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6억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15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월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5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축하는 금액이 뭐가 돼요? 빵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게 무서운 점이에요. 일단은 12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내가 실제로 저축하는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죠.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 0에 수렴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도 그게 저축을 하는 게 아닌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방어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이 25만 원씩 깎여 나가지 않도록 얘가 이 돈 자체로 돈을 벌어다 주는, 즉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지금 3%잖아요. 1년에 인플레이션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모아나가는 돈이 있을 때 이 모아나가는 돈을 그대로 모아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1억을 모았을 때 반대로 가난해지는 사람과 1억을 모으고 나서 그 뒤로부터 미친 듯이 돈이 불어나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사고방식의 확장과 이런 능력을 갖췄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1억이라는 그 돈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억을 모으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모은 분도 있겠지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정말 이 돈을 아무한테도 내보내주지 않을 이 결단이 일단 되어 있는가, 이 돈을 흩뿌러뜨리지 않을, 아무리 냉정해도 아예 무시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의 수준에 가기까지는 내가 지금 이 모은 이 시드를 절대 흩뿌리지 않으리라라는 굳은 결단이 있는가, 한번 이걸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무 지출만 줄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지출을 줄이려는 것에서 생각을 한 번 더 열고 확장을 해서 소득을 늘려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소비를 줄이는 데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지만, 그래서 잉여소득의 한계점이 발생하지만 내가 소득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잉여소득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득을 늘리려는 시도와 사고방식의 확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항상 인식하셔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6억이라는 돈만 모아도 한 달에 나가는 기본적인 녹아내리는 비용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사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이렇게 소득을 늘려서 아니면 지출을 줄여서 모은 이 자산을, 이렇게 모은 이 1억이라는 돈, 2억이라는 돈, 어쨌든 내가 모은 자산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녹아내리지 않게 방어를 해야 된다. 그 방어를 하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투자죠. 그래서 내가 과연 자산을 그냥 현금으로만 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 자산을 방어해내기 위해서 투자를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1억을 모아도요, 삶이 전보다 나아진다, 정말 이 1억이 미친 듯이 불어난다, 이런 경험은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소득을 늘리려는 거 이제 알겠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면서 소득을 늘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려는 목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 부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부업 투자 관심이 애초부터 좀 많으셨을 텐데 2026년에는 어떤 부업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떤 투자를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인사이트를 또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엔 어떤 사업들과 어떤 부업들로 나의 소득을 늘려나가 볼지,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이날에 저와 만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6년에도 저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